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직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정답은 없다 내가 찾은 답만 있을 뿐 앤서입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일기를 쓴다 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후원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시드락 포에버님이 운명, 논리의 패러독스, 우주탐험의 역사편에 각각 2,000원, 3,000원, 4,500원씩 후원을 해주셨고요. 이정관 부산 감독기원님이 우주탐험의 역사편 그리고 뉴스브리핑 16회 애플의 진보편이었죠. 500원씩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연희님이 뉴스브리핑 14회 하이퍼로컬 편에 3,000원 후원해주셨고 에나닝님 변함없이 정기후원 해주고 계신데 1주년이에요? 네. 와우. 와 진짜로? 에나닝님이 정기후원 하신 지 1년이 됐습니다. 와. 와 대박이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1년 동안 후원을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진짜. 후원해주신 점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계좌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수수료를 내지 않고 온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 마음에 드는 거 한 번씩 읽어볼까요? 네. 네, 저는 오디오 클립 댓글인데요. 송하나님이 오랜만에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역시 뭐 재밌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매일 밤마다 지지익선을 틀어놓고 자는데 항상 10분도 안 돼서 잠이 드신다고. 근데 이 정도면 거의 제가 명상 앱을 쓰는데 명상 앱 틀어놓고 자는 시간이거든요. 딱 10분이. 그래서 우리가 거의 명상급으로 영향을 드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다큐멘터리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자기 전에 틀어놓으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학생 때였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뭐 대부분을 다 보게 돼서 찾아보게 되고 약간 그렇게 좀 발전이 됐는데 그 송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지금은 자기 전에 듣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다 듣게 되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저도 이제 매드매드님이 다 아시죠, 여러분? 매드매드님이 네. 저희 지직선 유튜브에 선공개 되잖아요. 그거 네. 백그라운드로 들으시려고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하신 거를 아, 맞아. 올리셨어요.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진짜. 있죠? 어떻게 우리 때문에? 그니까 저희 때문인 거 맞죠, 매드매드님? 아니면 원래 계획이 있으셨는데 지금 하는 김에. 음. 근데 어쨌든 너무 감사한 댓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빠르게 읽어보면 시드락 포에버님이 김범례를 그 엑소님이랑 아하. 비교를 하는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그 무슨 세상이 편이었지? 무너지는 일이 아닌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엑소님 아시죠? 네, 그 과장창에 나오셨던. 맞아요. 사실 좀 과분한 댓글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그쵸. 그분이 이제 엑소님께서 음. 그 과장창에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떤 분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댓글에 이제 언급이 돼서 찾아봤는데 의과대학 박사과정 와. 그렇게 제가 찾아봤던 것 같아요. 약간 학벌주의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거라기보다는 학벌 만능주의 있으신 것 같은데? 진행 좀 하자. 그런 거라기보다는 네. 그냥 나보다 훨씬 이제 공부나 식견이 넓은 분이겠다. 약간 그런 걸 좀 느꼈다는 거죠. 예. 어떻게 엑소님에 이렇게 비교를 하는지 저는 약간 말세 같다. 아니 이런 같은 팀이면 좀 생각도. 자랑스러워하던지. 장난이고요. 왜? 그 안느님도 막 그 연예인 누구죠? 청하 닮았다. 맞아. 그리고 안지영 닮았다. 맞아, 진짜 맞아. 하지 마요. 그리고 하지 마요. 초통령이죠. 유희왕 닮았다.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초통령 유희왕 몰라요? 유희양 카드 유희양 저 카드 예전에- 할때 네, 소개를 예전에 좀, 그 네. 라이브 했을 때 제가 머리 여기 염색하고 나와가지고 맞다. 채팅에서. 유희왕 같다고 하신 분. 인기가 많은 캐릭터는 다 가져가셨었던. 너 진짜 잘 매긴다. 그죠? 범례님, 엑소님 그거 정도는 허용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장관 부산 감독 기원님의 댓글을 읽어볼 텐데 뉴스브리핑 애플의 진보편에 삼성으로 싹 다 갈아타셨는데 이때 애플의 진보편에서 M1 칩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플을 약간 상찬하는 내용이었는데 상찬하는? 그래서 좀 아쉬워하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이장관 부산 감독 기원님이 댓글 요새 많이 달아주시잖아요. 후원도 네네. 많이 해주시고 이 닉네임 무슨 뜻이에요? 이장관이 부산의 감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가요? 아 이게 뭐 야구예요? 그런가? 나도 몰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니, 워낙
워낙 자주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알 수도 있지.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가져온 주제가 멜팅팟과 샐러드 볼이라는 제목으로 저 너무 소름 돋아요. 가졌는데요. 왜요? 왜냐면 제가 어제 네. 이 멜팅팟과 샐러드 볼에 관련된 포스팅을 읽었거든요. 아, 진짜로? 어제. 오. 영상 편집하다가. 아, 이러면 더 부담되는데. 이 배경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 전무합니다, 저는. 저 어제 딱 생겼는데 저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앤서님은 단어는 친숙하시죠? 네네. 그럼요. 앤서님 네,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그러실 것 같았다고. 왜요? 워낙 알았어. 풍부한 지식을 자랑하시니까. 아, 이게 풍지. 뭐냐면 외국인하고 공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음. 근데 제가 이 발제를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저희 지지익선 에피소드 중에 56회 뭐죠? 뭐지? 맞춰보자. 아니, 스피드 퀴즈. 힌트. 퀴즈 중독에 걸리셨는데 발제자. 발제자 힌트. 발제자 아, 발제자 빼고. 앞글자만 네. 아니야, 발제자를 빼고 그 주제 힌트를 주는 게 어때요? 주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회수가 응. 상당히 잘 나왔다는 에피소드. 안느 에피소드 중에 조회수가 상당했다며. 네. 그럼 내 거밖에 안느 거라고? 없지. 아니 아닐 것 같은데. 그건 말 안 내게 했어요. 아니야? 대한민국 멸망 시나리오 아니야? 오, 맞아요. 대한민국 멸망 시나리오에서 그때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가 있었죠. 맞아요. 멸망 원인이 있었는데 네. 그중 하나가 그 저출생. 저출산. 저출생으로 많이 표현하려고도 해요. 아. 왜냐면 저출산은 이제 출산하는 주체에만 책임을 지는 단어여서 그래요? 저출생으로 요새 많이 바꿔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오, 그건 몰랐는데. 근데 사실 모든 사회가 노력해야 되는 문제죠. 네. 그래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거를 멸망 원인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뭐 인구의 감소 자체는 국가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냥 사이즈가 줄어들 뿐이지. 근데 이 다음 두 가지랑 관련되면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인구 감소의 원인이 저출생에 있고 동시에 고령화가 진행됐을 경우. 그러니까 즉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랑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 그러니까 부양이 필요한 인구, 이 두 인구 사이에 불균형이 심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복지 부담이 심해지겠죠. 세부담도 심해질 거고. 그쵸. 네. 두 번째로 필요한 노동력이 공급되지 못한다면 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 그렇죠. 그리고 또 필수적인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국방이라든지 뭐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노동력들이 있는데 인구 감소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갈 노동력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되겠죠. 우리나라 지금 저출생 추세로는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돼요. 미래에는 결국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러한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다. 안느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것처럼 인간이 알아서 출생률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결국 대한민국은 이민 문호를 더 활짝 개방을 해서 외국인들을 경제 인구 중에 하나로 편입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도 사실 많이 나왔던 얘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한참 그 제주도 난민 문제로 조금 사회가 시끌시끌할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물론 이제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외지인에 대해서 방어적이면 안 된다. 언젠간 우리가 다른 인종 혹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과 섞여 살아야 되는 인구 구조를 갖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거기서 이제 허상이라 그랬는데 네. 단일 민족에 대한 허상에 둘러싸여서 조금 과격한 반대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실제로 IMF가 2006년쯤에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해봤는데요. 2050년쯤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35%가 그러니까 국적의 35%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인구의 35%가 외국인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방어적일 수가 없으니 미래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외국인과의 불가피한 갈등들 또는 자원 배분에 관련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토론해보자. 지지익선에서. 네. 그래서 제가 그 시나리오를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큰 문제를 네. 이렇게 별거 아닌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느낌인데.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도기님?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제가 가져온 시나리오들이 음. 제가 쓴 게 아니라
네네. 선진국들이 있잖아요. 음. 이미 네. 우리보다 먼저 이민을 더 이렇게 활짝 음. 받아들인 나라들. 음. 그 나라들에서 이미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냥 그거를 제가 음. 그냥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겠죠. 어, 그 틈들은 패널 분들의 어떤 상상력으로 좀 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꿀빠네. 그러니까. 오늘 좀 꿀 좀 빨아봤어요. 네. 좀 조용히 좀 해. 아 그리고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오늘 에피소드 얘기하면서 좀 정치적 올바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PC함. 네,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관이나 평소에 갖고 있던 편견을 뭐 어느 정도는 정제를 하되 네. 좀 치열하게 얘기가 오갔으면 하는 마음. 네네. 무서워요. 어차피 우리가 언젠간 하게 될 토론이니까 우리 사회가. 아, 나중에 설거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니까 난 원래 PC충인데. 설거지는 안느님이 하시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게 본인이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들을 좀 그대로 네네. 네,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한 개념 하나만 짚고 넘어갈 건데 오늘 얘기하는 외국인은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 태생의 사람들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전히 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뭐 취업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나리오 흐름이 결국에는 2050년에 아까 IMF에서 전망을 했던 한국에 사는 인구의 35%는 외국인일 것이다를 이제 골 목표로 해서 달려갈 건데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2021년에서 그 흐름이 있을 텐데 그 흐름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은 외국인 인구가 혹시 몇 명 되는지 아세요? 아니요. 200만 명. 맞아요. 그 정도 돼요. 하하. 이 얘기 했었어요. 텐션이 아직 안 아니. 떨어지네. 지금 방송 중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US 뉴스라는 미국 시사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이 이민하기 좋은 나라의 22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다고 해요. 높은 편은 아니네요. 높은 편은 아니죠. 그래요?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약간 그 OECD 개국이라고 치면은 네. 그 뒤로 아. 넘어간 거잖아요. 그쵸.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050년에 35%라는 외국인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이민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한국이 내릴 수 있는 정책적인 결정, 분기점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 텐데 우선 이런 거를 가정해 볼게요. 이게 좀 처음부터 센 얘기긴 한데 가볍게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난민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아, 예. 근데 그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를 얘기할 건 아니고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 텐데 실제로 있는 통계예요. 세계은행에서 2050년까지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세 지역에서만 1억 400만 명이 넘는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답니다. 네. 그러면은 대충 그 중에서 한 200만 명 정도만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해도 굉장히 큰 숫자이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찬성할 거냐 네. 반대할 거냐? 네. 근데 약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아닐까? 그 정도 들어오는 거는. 이게 당장 내년이에요. 만약에. 아, 내년이다. 지금 투표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찬성 혹은 반대. 그렇죠. 좀 이렇게 디테일을 물어봐도 돼요? 그럼요. 근데 만약에 난민들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난민 보호소 이런 데에서 교육 같은 거를 일정 받지 않나요? 네. 난민으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렇죠. 뭐 바로 사회에 이제 흡수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집을 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법 체계에 맞춰서 생활비는 주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네. 일자리 주선 같은 거는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되니까. 근데 어디서 살아요? 집을 안 주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임대 아파트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찾아보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기간 한정으로 지낼 수 있는 곳을 주고 정착할 수 있는 기간을 준 다음에 그 네. 이후에 독립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네.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근데 저는 옛날에 그 이슬람 공포증이라는 지지익선 완전 초창기 에피소드에서 얘기했지만 네. 저는 그 위험한 임무를 걸러서 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오케이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비슷한 논리인 것 같아요.
내년에 당장 200만 명이 들어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난민 관련된 서비스를 그 업무 처리를 하는 곳이 법무부인데 네. 현재 인력으로는 그러한 어떤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지 않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네. 노력할 수 있잖아요. 가이드를 만들고 뭐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서 혹은 네. 뭐 그 인적성 검사 이런 것처럼 심리 검사 이런 것처럼 좀 해서 한국 사회에 잘 스며들 수 있는 뭐 인성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다면 네. 물론 그 안에서도 미꾸라지가 있겠지만 그 정도의 노력을 들인다면 저는 오케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얘기는 많겠지만 네. 그 정도면 정부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하지 않았을까? 아, 네.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일이 아닌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반대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찬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네. 저도 이게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방송에서 그 꼬마비인가? 그 어떤 웹툰 작가님의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이 있냐면 처음 스타트가 딱 이렇게 돼요. 일본 여행을 간 가족들을 포커스를 해서 딱 펼쳐지는데 딱 일본에 가서 뭐가 이렇게 쾅쾅 소리가 나요. 그래서 뉴스를 딱 봤는데 우리나라에 폭탄이 떨어졌나?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된 거야 우리나라에서. 일본 놀러 왔는데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지금 막 한국에 있는 사람들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일본에 있는 일본인들 이제 정부 사람들이겠죠. 정부 사람들이 나와서 한국인들 다 모아두고 이렇게 발표를 해요. 지금부터 한국인들은 전쟁 난민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장면으로 딱 시작하는 웹툰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다 못 봤지만 그 앞부분만 봤을 때 그 충격이 되게 확 왔어요. 내가 전쟁 난민이 아닐 수가 없는 게 사실 우리나라 한반도는 전쟁이랑 되게 가까운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이게 어디까지 내가 난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확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난민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고 싶다면 저는 찬성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이 난민 문제 사실 찬반이 엄청 대립하는 문제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오늘 대충 그 패널 분들의 스탠스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반대인 거죠. 굳이 따지고 보면. 근데 그 범래님처럼 네. 정보를 다 갖추고 네. 위험 인물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싫은 사람들 그냥 있는 싫다. 거지. 그 문화가 싫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찬성 근데 주기에 저는 속하신 싫은 것 거 같은데요? 되게 이해해. 저도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싫거든요. 네. 우리끼리만 잘 살고 싶은데. 싫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제 나는 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싫음에도 불구하고 싫은 선택을 내리는 것이 좀 선진국에 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임을 좀 져야 된다, 선진국이라면. 그리고 똘기님이 이제 차차 이야기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인적 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뭐 난민이든 아니든 뭐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그런 스탠스를 우리가 조금 바꿔야 할 때가 되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더 하실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윤곽을 드러내시면 돼요.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힌 것 같거든요. 저는 패널분들의. 좋습니다. 그럼 난민을 받아들였어요. 기후 난민 200만 명 정도를 받아들였는데 그 범래님이 가정하신 대로 우리나라 정부가 능력도 있어서 나름의 위험 인물도 선별해내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았던 200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미꾸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 한국의 어떤 상대적으로 좋은 임금 좋은 비즈니스 환경 이런 것들이 부러워서 한국으로 이민을 가야겠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한국이 이민하기 그렇게 쉬운 나라는 아니에요. 좋은 나라인 걸 차치하고 나서라도 비자를 얻는다던가 이게 간단한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받아들인 기후난민 200만 명의 흐름에 몰래 타서 미립국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겠다.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시나리오를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법 체류자들은 만약에 적발을 한다면은 당장 쫓아내는 게 맞을까요? 본국 송환 하지 않나요, 보통? 그렇죠. 요거까지는 뭐 솔직히 이견이 있으실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제 뉴스로 본 거는 네. 물론 발각 즉시 본국 송환이 맞는데 네. 그 가끔 그 뭐지 불난 곳에서 소화에 도움을 줬다든지 네. 빠른 신고를 통해서 사람을 살렸다든지 그런 케이스에 한해서 맞아요.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하겠지만 원칙대로 네, 미입국을 했다면 나가야겠죠. 그쵸. 네. 근데 어디로 내보내요? 난민이잖아. 불법 체류자니까 난민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초에. 아, 난민인 척 들어온 그쵸. 어떤 불법 체류자들인 그쵸. 거고. 그러니까 출신국이 명확히 존재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은 좀 맘 놓고 돌려보낼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쟁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혼자 온 게 아니라 가족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뭐 자기는 돈 벌려고 왔는데 혼자 올 수 없으니까 뭐 서너 살 된 아들, 딸들이랑 손잡고 미립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 좋게 적발이 안 됐어요. 그렇게 한 15년 정도가 흐릅니다. 네. 15년. 네. 그러면 그렇게 같이 미립국했던 아이들은 고등학생 정도가 되었겠죠. 네. 근데 기록 같은 거를 대조해 보니까 얘네들이 사실은 난민이 아니라 미립국한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이 적발이 된 거예요. 쫓아냅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이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밝혀지면 강제 퇴거를 하죠. 무관용 원칙인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때라고 달라질 건 뭐죠? 근데 그때 기회를 더 줄 수 있지 않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에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케이스인 사람들도 이제 당장 추방되기보다는 그 주거권이죠. 주거권을 얻으려고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하면은 더 살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 뭐 그 당시에 미립국할 당시에 어른이었던 사람의 사정은 뭐 제쳐두고 나서라도 같이 입국을 했던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3살, 4살이었으니까 아마 그 아이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고향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어른한테 어쨌든 불법 체류자니까 얼마를 적발되지 않고 잘 숨어 살았든 간에 걸렸으면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 라는 똑같은 원칙을 그 아이들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지금은 적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네, 제가 알기로는 같이 퇴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많이 의견이 갈릴 것 같긴 한데 15년을 살았으면 약간 그 레퍼런스 테스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을 네. 그치. 좀 불러와서 어떤 애니 한국에서 적응하고 15년은 살았잖아요. 어쨌든 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좀 주변인 조사를 해서 뭔가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좀 가릴 수 있지 않을까? 15년 정도면? 근데 주변인 조사에 그럼 세금을 써요? 뭐 솔직히 주변인 조사 정도면은 완전 질적 조사일 텐데 양적 네. 조사도 아니고. 아니 뭐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뭐 음. 상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인이 나와서 면대면으로 다 인터뷰 따고 이런 품이 들어갈 일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관용을 베풀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네. 식으로 뭔가 장치를 만들고 싶다면 저는 이런 질적인 장치보다는 그냥 좀 시스템화하는 게 훨씬 좀 효율적일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그냥 서류 제출하게 한다거나 뭐 어떤 단계적 절차를 밟아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을 해주겠다. 그런 뭐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갖추는 게 낫지.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 따고 이거보다는 시스템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좀 반대인데 시스템은 이미 처음부터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그 취업 비자 들고 들어와서 할 수도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안 하고 우선 들어와서 일부터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어 둔다면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선조치 후보고 해도 되는 나라다. 버티면 된다. 버티면 된다. 네. 그런 약간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뭔가 그 사회에 잘 스며들어서 살았으면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대. 근데 그게 진짜 바늘구멍이래. 약간 그런 이미지가 국가에 있어야 네. 불법 미립국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본국에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살기 위해 왔다. 그런 사람도 좀 절박함이 있을 것 같지. 이게 이러나 저러나 시스템이 있고 등록하면 끝이야 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 사람이 미립국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좀 불안감이 있네요. 근데 제가 말하는 시스템이야말로 완전 바늘구멍인 건데. 그러니까 약간 귀화 시험처럼 특정 테스트를 통과하냐 마냐 이런 문제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냥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을 넣어두는 거죠. 예를 들면 자녀가 뭐 몇 년 이상이라던가 뭐 그런 조건이 아니면 무조건 돌려보낸다. 이런 식으로 그 소위 말하는 그 약간 바늘구멍 같다라는 부분이 시스템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저는 솔직히 돌려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돌려보내실 거예요? 아니,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필터 시스템은 그냥 도입도 안 하고? 아니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관련해서 법안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발의되려고 했다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도의적으로 생각했을 때,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나이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똘끼님이 말한 것처럼 자녀들한테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이 없을 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특별히 크게 기준점을 두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귀화 시험 정도의 시험만 통과해도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때 선택권을 주는 거는 어떤가. 갈 수도 있잖아요, 본국으로 본인이. 그러면 아예 그냥 시스템을 진짜 뭐 한 20년, 15년 버텼을 때에만 뭐 가능하게끔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될 것 같고. 근데 뭐 전체적인 흐름이 네. 아이의 포커스가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자녀? 네. 네. 근데 저는 어른들만 본국 송환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어. 진짜 못할 짓이지. 가정을 분리시키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의 음. 권한이 진짜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살던 아이도 갑자기 부모와 생이별하면 네. 그거 아니지. 탈선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정부 보호하에 뭔가를 한다고 해도 음. 낯선 나라에서 사실 생김새부터 모든 게 다를 텐데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모르겠네요. 그 15년이라는 기간이 저한테 좀 길게 다가와서 네. 그 정도 살았으면 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원칙주의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가는 게 맞고 아니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신청하고 들어왔으면 되는 걸 왜 이제 와서 해달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15년 정도 살았으면 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인 조사를 좀 해서 괜찮은 사람이고 뭐 범죄 소지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가족을 찢어내는 거는 최악인 것 같다. 그렇다. 그럼 내가 보기엔 선택권이 없는 것 같아. 보통 같이 돌아가지 않을까? 부모가 꼭 송환돼야 한다면? 선택권을 준다면요, 선택권을 자녀에게. 준다면. 불법 체류자에 대한 시각은 좀 뭐 온정주의다, 엄벌주의다 이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민 사회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2030년 내지는 2040년이 되었다고 칠게요. 어느새 한국에 약 20% 저의 인구가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비교 삼아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구가 200만 명이니까 약 4% 정도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20%까지 늘었다. 지금 미국이 몇 퍼예요, 외국인이? 미국은 불법 체류자 수만 일단 7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돼가지고 정확한 추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아마 10%대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미국보다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풍경이 굉장히 다르겠죠. 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공존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 파트에 들어온 겁니다. 제목이 멜팅팟과 샐러드 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멜팅팟은 우리가 한국말로 옮기면 동화주의라고도 불려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인종의 용광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용광로가 이 멜팅팟에 해당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너가 스코틀랜드에서 왔든 아니면 뭐 아랍 국가에서 왔던 간에 미국에는 아메리카만의 어떤 정신이 있다. 아메리카만의 문화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청바지나 햄버거 이런 걸로 대표되는 문화가 있는데 네가 살던 나라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건 어떤 언어를 썼던 간에 미국에 왔으면은 미국 문화로 살아야 한다. 이게 멜팅팟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쇳물을 붓듯이 원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던 간에 하나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랑 대척점에 서 있는 게 한국말로는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비유하자면 샐러드 볼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죠. 샐러드 접시에 우리가 막 죽처럼 그거를 재료를 써갖고 거기다 담아내지 않잖아요. 원래 뭐 양상추면 양상추, 파프리카면 파프리카 원래 있던 형태를 보존하면서 접시에 담아내는데 그게 마치 뭐 스코틀랜드에서 왔으면은 그래 네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 그대로 유지해서 여기서도 네 원래 챙기던 명절 챙기면서 살아가 원래 먹던 음식 먹다면서 살아가 이런 걸 용인해 주는 게 샐러드 볼, 즉 다문화주의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20%나 되는 외국인 인구를 가졌어요. 2040년에.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냥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패널 분들이 다문화주의를 선택할 것 같아서 네. 샐러드볼? 네. 네. 그래요? 그렇죠. 전 멜팅팟을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네.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왕 네. 20%면 네.
사실 제가 보기엔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뭐 분리해서 약간 있는 것보단 그냥 인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대한민국은. 샐러드 볼인 거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그렇게 될 필요가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게 좋지 않냐는 거 아니야? 한 문화에 섞이는 거를? 아, 그들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국스럽다고 이제 그때 가서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네. 그 어떤 하나의 지향점을 두고 섞이는 게 낫지 않나? 아, 아, 그게 한국적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질서나 전반적인 분위기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랑은 이제 동화가 되면은 그게 더 낫지 않겠냐는 거죠, 범례님은. 그런 느낌인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아니요, 아, 맞는 것 근데 같은데. 물론 큰 테마는 있겠죠. 예를 네. 들어서 뭐 한국에 왔으니까 뭐 응. 김치를 먹고 뭐 이런 정도의 큰 기둥은 있겠지만 그 이상한 기둥이네. 이게 뭐 지금 생각나는 그러니까 게 그런 약간 것도 한국에 없어서 갔으면 한국의 법을 따라라. 네. 이거에 확 따라가는 게 전 멜팅팟인 것 같고 아니다. 한국에 왔지만 너가 로마 사람이면 로마 사람의 법을 따르면 된다. 이런 느낌이 전 샐러드 볼 같거든요. 맞아요. 두 개 같은 말 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예를 들어 이렇게 어. 비교를 해볼게요. 아랍 국가에서는 이슬람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아랍 국가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극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여성에게는 남성이 마음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던가. 뭐 운전을 음. 못하게 한다든지. 그쵸. 어. 그거는 뭐 이런 말 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 나라의 관습이에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문화 상대주의에 따르면은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는 관습인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민을 왔을 때 아니야 그것도 어쨌든 간에 인권에 어긋나는 거야. 우리 한국 유교 관습에는 유교 관습에서도 물론 여성을 차별하지만 그 정도로 여성을 차별하진 않아 라고 해서 너네 그거 하지 마라고 하는 게 멜팅팟에 가깝고 그래도 너네 관습이니 이혼을 요구하든 말든 알아서 그거는, 살아라. 너네 민족의 네. 어떤 그거니까 그럼 난 멜팅팟이 맞아요. 지금 약간 맞아. 예시가 좀 극단적인 것 같은데. 네. 다른 예시 없어요? 다른 예시? 좀 평화로운 예시 없어요? 근데 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무슨 예를 말- 들면 근데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부족의 그 부족만의 어떤 의식이 있는데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못하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조금 조금 더 평화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네네. 할랄 푸드라 그래서 즉 그런 것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할랄 푸드인데 너무 생산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뭐 한국에서는 그게 좀 어려워.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그냥 먹어. 우리가 먹는 음식을 음. 먹도록 해. 뭐 이런 것들이 멜팅팟이 한 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전 멜팅팟을 지지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멜팅팟이에요. 저는 약간 샐러드 볼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걸 너무 인정해주면 역전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봐요. 끔찍해요. 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 이거 편집해야 되나요? 아니.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그래도. 생각을 가진 분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유럽이 겪고 있는 상황 중에 일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느끼는 바는 대한민국 영토를 대한민국이라고 여겨주는 게 외국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방문할 때 네. 한국어를 쓰겠다. 김치를 먹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코리아타운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렇죠. 네. 그 먹을 안에서 자유가 있죠. 그치. 그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가짓수로 그게 가능하긴 하겠지만 네. 우리는 미국의 식습관이나 문화를 무시하고 우리가 고수하던 습관으로 살아가겠다. 그게 외국인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아니라고 전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왔으면 한국어로 주문을 해야지. 왜 영어로 주문을 하는 미국인들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들이 한창 핫했었잖아요. 네. 그거에 약간 같은 맥락인 것 같아. 뭐 그게 꼭 언어가 아니더라도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네. 그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인터뷰에서 통과해서 들어왔어야 됐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네. 뭐 외국에서 왔다고 우리가 그걸 다 인정해 준다면 네.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인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봤을 때. 근데 진짜 생각할수록 미국이 대단한 나라인 거지. 그럼에도 그치.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걸 유지하고 있는데 범례님이 말하는 그럼 대한민국은 어디 있냐라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미 미국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지금 잘. 그런 거에 있어서 이런 시각조차도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한계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나는 이게 선이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을 때 이슬람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동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좀 보편적인 도덕적인 선을 넘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할랄 푸드 같은 거는 이게 피해가 되는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그건 그냥 다른 거지.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성을 위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땐 좀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종교적 신념과 도덕적 선과 어디에서 이제 좀 경계를 져야 하는지가 되게 애매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좀 더 그런 머릿속에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앤서님이 식당을 해요. 사람이 들어와서 할랄 푸드라는 소리를 어디서 듣고 들어왔어. 근데 먹고 나는데 할랄 푸드가 아니었던 거야. 네. 그래서 앤서를 고소를 했어. 왜냐면 그게 보장되는 사회였던 거야. 그래서 실제로 실형이 내겨졌어. 네. 저는 그런 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샐러드 볼인 거죠.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니까 그쵸. 외국인이 그렇죠. 한국 식습관이나 문화에 수용할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 정도 자세가 있고 들어와야 된다가 멜팅팟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범례님 네. 확실히 멜팅팟을 지향하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적으로 뭐 그 사람들 알아서 뭐 사원에 가서 절하고 누군 교회 가서 뭐 기도하고 그런 거 오케이예요. 근데 그게 실제적인 법적인 다툼이나 뭐 육체적인 다툼으로 이어질 거란 말이죠. 그때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대한민국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인 거예요. 그치. 법적 네. 기준은 우리나라에 있는 게 맞는 거죠. 그건 어느 나라나 똑같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 이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너네가 원하는 대로 너네 문화대로 살아라. 간섭하지 않을게.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부딪힐 거기 때문에. 근데 근데, 전제를 먼저 제가 좀 빼먹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20% 정도가 외국인 노동자란 말이에요. 어쨌든 대부분이 네, 노동자일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산업이나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한국 경제는 이미 저출생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할 대로 감소했고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경제가 지탱되지를 못해요. 사실 지금도 그렇죠. 그쵸.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사실 지금도 그렇죠. 뭐 농업이나 아니면은 저임금 일자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수적인 돼버렸는데 2040년 20%가 외국인 노동자일 때는 더 심할 거란 얘기죠. 근데 그때도 과연 범리님이 한국에 왔으면은 할랄 푸드고 뭐고 김치찌개 먹어. 먹어야지. 안 할 거면 나가. 할 수 있을지. 근데 어쨌든 그건 있는 거잖아요. 법 체계는 우리나라 갖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아직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계속 뭐 이슬람 얘기가 나와서 네.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슬람 공포증이라는 제 회차를 발제하면서 나왔던 예시 중에 하나가 영국엔 법원이 두 가지가 생겼어요. 샤리아법을 지키는 법원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저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런 걸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만 보장해주겠다. 너의 문화권을 보장해주겠다. 그게 머릿속이나 관습적인 거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네. 그게 어떻게든 정치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 분쟁이 생길 거기 때문에 조금 과격하게 표현을 쓰자면 처음부터 그건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까지 외국인 인구가 늘기 전에 처음부터 그런 싹이 있으면 잘라버려야 된다. 스탠스를 가지고 가서 약간 그런 나라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국민 감수성으로도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길게 봤을 때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인구가 너무 적어져서 정말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타파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죠. 몇십 년 지나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그 근로자분들이 이제 20% 뭐 30%가 돼서 그 전까지는 이제 샐러드볼 형태로 뭐 각자 유지하면 잘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연합을 딱 해. 우리 자치구를 만들어 달라. 네. 그런 걸 용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처음부터 견제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당연한 수순이에요. 왜냐하면 집단이 늘어나면 뭘 갖고 싶어요? 그 집단이 안전적으로 살 수 있는 구역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게 뭐 부족 사회도 그렇고 인구가 뭐 인류가 발전해온 역사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모르겠어요. 제가 아둔한 걸 수도 있지만 용인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외지인이 외지인만을 위한 치외법권의 지역을 달라. 근데
우선 이게 법적으로 한국 법 시스템 안에 있다면 치외법권인 그런 구역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터무니없다라는 게 그냥 감수성적으로 터무니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불가능한 이제 거잖아. 그거를 용인해주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똘기님 말씀대로 우리 네. 인구의 30% 20%가 되면 그 발언을 무시할 수 없다니까요. 하긴 그 뭐 사람의 그거 지지해주는 국회의원이 나타나서 그치 그 사람의 그치. 표를 원하는 음. 국회의원도 생길 거고 정당도 만들어주겠다. 생길 거고. 법 음. 바꾸겠다. 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마음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랑 더불어 사는 건 좋은데 우리가 살던 삶은 유지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 마음가짐이 저는 좀 깊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음. 어때요? 이런 수순을 밟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생각했을 때는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미국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뭐 아랍에서 왔건 유럽에서 왔건 아시아에서 왔건 좀 뭉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중국인들 차이나타운 구성에서 살고 또 아랍 사람들끼리 살고 그러니까 그 샐러드볼하고 멜팅팟이 좀 혼재되어 있는 형태. 근데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이든 뭐 코리아타운이든 재팬타운이든 그러니까 네. 치외법권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치. 거기서 뭐 칼로 누굴 찔렀으면 당연히 미국 법 하에서 처벌을 받을 거 아니야. 그쵸? 음. 그렇죠. 근데 지금 법리님이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차이나타운이 만약 네. 미국인의 30%가 차이니즈다. 네. 그러면 요구할 거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치외법권을? 아니 자기들만의 자치권. 음. 예를 들어서 뭐 미네소타주 하나 잡고 네. 여기 우리 중국인 몰려 살겠다. 여기에 뭐 이제 대법관도 그때쯤 되면 뭐 차이니즈가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 정도의 인구수는 절대 적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한국의 정체성이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게 싫으신 거죠, 법리님은. 그러니까 그 그렇죠. 불꽃조차 틀고 싶지 않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뭔가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뭔가 삶을 터전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 마음가짐에 네. 한국에 대한 것을 조금은 수용할 생각이 있다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그 스탠스는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메모하세요. 근데 나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저는 이런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해는 확실히 돼요. 저도 약간 법리님 네. 쪽이에요. 근데 난 참 이렇게 말로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그래? 보통은 적당히 알아서 순화시켜서 말하는데 농담이고요. 네가 대놓고 하래매. 근데 맞아요. 그런가? 예, 그러니까 저도 마음속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꺼내자면 범리님 쪽이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너 숨지 말고 다 얘기해. 근데 내가 얘기한 게 과격한 얘기인가? 아니죠. 왜냐면 솔직하다 생각해 나는. 그래요? 한국에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없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좀 갑자기 좀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네. 제 친구 중에 그 동남아 친구랑 결혼한 친구도 있고 네. 좀 왜 외국인을 왜 많이 친구를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동남아 친구들을 많이 있고 실제로 일본인 친구도 있고 일본 가서 일하는 한국 친구도 있고 한데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친해지려고 이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훨씬 빨리 친해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해. 나 이런 데 끼지 말아줘. 그런 분을 사실 못 봐서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아. 그런 케이스를 더 봤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애매하다. 왜냐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멜팅팟으로 살아온 미국이란 나라도 지금 법리님이 말한 일이 거의 안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법리님이 걱정하는 시나리오가 미국도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나라라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멜팅팟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시아인이 그 정치 선거에 출마했다. 네. 그러면 나는 아시아인 이민자지만 누구보다 미국적인 아이디어에 찬성을 하는 사람이다를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 멜팅팟이 잘 먹혀들어서 미국의 정체성을 지켜낸 경우겠죠. 샐러드볼인 나라는 대표적으로 어디 있어요? 이민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으면서 네. 샐러드볼로 꾸려 나온 나라들. 프랑스 정도를 예시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난민 수용률이 지금은 좀 낮아졌지만 아프리카계에서 굉장히 많이 와요. 그치. 거기 네. 흑인분들 되게 많으시지. 네네. 근데 뭐 사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슬람교와 그 프랑스 어떤 원주민들 사이의 충돌로 큰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러면은 샐러드 볼이라고 봐야죠. 거기 그 프랑스라는 나라는. 근데 저도 둘 중에 고르라면 저도 멜팅팟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멜팅팟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 게 언어적인 한계가 너무 큰 것도 있는 것 같아. 워낙 문화를 색깔이- 이해해주기에는 언어적인 한계가 너무 뚜렷해서
이거를 감지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멜팅팟이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차라리 그 언어를 안 배워버리고. 근데 아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이랑 이제 미국이랑 비교를 하지만 미국은 비교거리가 안 되는 게 미국은 이제 세계 공용어의 언어를 갖고 있고 세계 공용 달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강대국이 우리가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들어가는 사람들인 나라인 거고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분들 계시잖아요. 노동자분들. 네. 그분들이 과연 미국에 있는 외국인들처럼 한국어를 하냐?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울 생각도 안 하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런 모습에서 보면 우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샐러드볼로 자연스럽게 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려온 2040년대 한국은 전 한국이 해방촌화 되어 있는 거를 저는 상상을 했어요. 이태원 옆에 결국에 언어 장벽을 뚫지 못해서 또는 너무 색깔이 짙잖아요. 한국이 사실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걸 뚫지 못해서 그냥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응하기 쉽게 이태원의 해방촌 같은 곳을 전국에 세워놓은 거예요. 어디 가면 약간 미국인들 많고 어디 가면 그쵸. 일본인들 많고. 근데 그게 진짜 단순히 어딜 가야 하는 수준이 아니라 고개 돌리면 있고 이런 수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죠. 그것도 또 나름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2050년이 됐어요. 아까 IMF에서 전망을 했던 35% 외국인 비율이 실현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때는 좀 더 높은 차원의 공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쯤 되면은 거의 영주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손에 기술이 붙었을 테고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도 쉽게 해고를 못하니까 계속 데리고 있으니까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도 물론 본인들의 나라가 따로 있지만 한국의 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 본인의 재산권도 이 한국에서 향유하고 있고 가족들도 데려와 살고 가족을 여기서 만들었을 수도 있죠. 네. 한국을 좀 고향같이 여기면서 살 수 있어요. 단 국적은 안 바꾸되 네, 그렇게. 자,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 같이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랐던 원주민들의 인구는 줄어들 대로 줄어든 상태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2050년까지 국방제도의 개혁이 뭐 대대적으로 있지 않는 이상 국방의 의무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무리 많다 한데 그 사람들이 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때까지 계속 그 인구가 쫄아든 한국 사람들이 그 국방의 의무를 계속 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국방 같은 어떤 필수 인프라 내지는 서비스의 노동력이 부족한 사태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사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그 북한하고 아직 통일이 안 됐다는 가정하에 북한의 어떤 군사력, 그러니까 그 사람만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가 비교도 안 되게 작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때마저도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적을 안 갖고 있다고 해서 병역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무임승차하면서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는 국방 서비스에 얹혀가게 냅두는 것이 옳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약간 편파적인 것 같은데요?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나는 되게 괜찮은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무임승차라는 단어 편하게 뭐 영위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합니다. 이런 발언들이 살짝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어느 나라나 외국인한테 병역의 의무가 아니더라도 병역에 발도 못 붙이게 하잖아요. 그치. 이게 오히려 더 국방에 해가 저해가 된다고.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벽이 높은 건데. 그렇지. 그때 가서도 그렇지 않을까? 계속 이런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뭔가 모르겠네. 근데 내가 이 토론에 큰 문제를 하나 찾은 게 네.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다들. 저는 반년 있어요. 반년 너무 짧죠. 근데 그게 뭐 기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외국에서 받았던 외로움이나 차별이라고 할지 아니면 좀 그 거리감이라고 할지 그런 걸 좀 느껴본 사람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게 그런 정서를 고려해 주는 거는 오늘 토론의 네. 포함이 안 돼요? 목적이 아니에요. 차치하고. 그래요? 그 진짜 철저히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요? 한국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물론 동정의 감정을 좀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요? 뭐 그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그 정도 되면 귀화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귀화? 기화. 한국으로 귀화하는 한국으로. 그런 사람들은 병역의 의무를 줘야겠죠. 그쵸. 그거는 근데 외국인인 사람한테 병역을 하라고는 얘기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국적이 한국인이 아닌데 왜 병역 의무를 그건 지게 하지? 무임승차라고 볼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근데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에겐 좋은 게 세금을 낼 대로 다 내면서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의무는 안 하니까 이제 똘기님이 질문을 하신 것 같고. 네네네. 근데 병역의 의무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의무지 음. 세금 납세자의 의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35%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같은 반에 있듯이 같은 직장에 있듯이 그냥 우리 옆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풍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철에서도 너무 쉽게 보이고 근데 아마 껴달라고 해도 껴주지 않을 것 같은데. 불안해서 여기서 이런 가정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미래의 제도가 바뀌어서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출산을 한다면 그 아이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우리나라에서 네. 졸라 오래 살다가 애를 네. 낳은 거야. 그럼 음. 그 애는 병역 의무를 그쵸. 져야지. 그 그치, 애는 그건 가야죠. 당연하지. 근데 뭐 그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했다면요? 한국 국적을? 원래 국적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안내님 말씀이 저랑 지금 정확히 동일한 것 같은데 들어온 1세대는 그렇다고 쳐요. 네. 외국인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서 네.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이겠죠. 네. 네. 근데 만약 나는 병역을 가고 싶지 않아서 국적을 포기하겠습니다. 네. 나가셔야죠. 나갈 순 없지. 국가 밖으로 나가셔야죠. 스티븐 요처럼. 아 정말?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잠깐 나갔다 애 낳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국적은 포기하더라도 예를 들어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영주권은 유지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죠. 영주권은 그 뭐라고 하지?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들고 있는 게 영주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됐으면 네. 의무를 따라야죠. 국민이 됐으면. 근데 이제 국민이 안 되겠다고. 근데 영주권자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냐 마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지금 똘기님이 말하는 건 아. 우리나라 국방이 너무 위태로워진 시점까지 온 거야. 그러면 그럴 이걸 좀 때. 정리를 조금 하자면 네. 방금 제가 얘기했던 케이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1세대 외국인의 자녀들, 이 사람이 군대를 가는 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귀화한 사람들은 가지 않나요? 귀화한 사람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야 네. 하고 그러니까 귀화가 안 했더라도, 그러니까 외국인의 부모에서 나서 네. 대한민국 국적이 된 아이들.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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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그러면 외국인이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러면 네. 외국인이 굳이 병역을 할 근데 필요 없을 것 포기는 같은데. 태어나는 순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19살인가? 그때 저 결정할 수 뭐 있어요? 성년이 되기 전에 음. 결정을 하던가 그럴 거예요. 포기하시면 나가셔야죠. 아 포기하면 나가야 된다. 근데 지금도 나가진 않아요. 포기해도. 가족이 다 여기 있고 대한민국에서 의무를 포기하고 국적을 박탈당했는데 안 나가는 사람 있어요? 그 아니 국민이 아닌데 우리나라에 있는 거지 그냥 살고 있는 거지. 그냥 한국계 미국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궁금한 건 외국인을 다 떠나서 네. 만약 그냥 남자 아이가 네. 군대 가기 싫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네. 지금 케이스에 의하면. 그러니까 국적을 포기한다는 선택지는 그 사람들한테 없어요. 나가지 않는 이상.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미. 네.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음. 지금 똘개가 얘기한 거는 선택권이 있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어. 법례는 선택권이고 뭐고 이미 한국에서 다 생겨난 애들이 선택권이 어디 있어? 그냥 아, 우리나라 국민인데 그렇죠. 이렇게 대한민국 되는 거지. 국민한테 선택권이 어딨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나가야 되나요? 아니지 네. 않아요? 우리나라 애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나라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가서 애를 낳았어. 근데 애를 낳고 조금 키우다가 데리고 왔어요. 네. 근데 이중 국적자예요, 이 사람이. 네. 근데 이중 국적자인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추방당하진 않잖아요. 제가 알기론 나가야 되고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스티븐류 이후로 강화됐나 그럼 그게? 뭐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어. 그러니까 이건 똘개님이 정확히 알아봤어야 이거 팩트 돼요. 체크가 그건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 근데 토론을 하려면 정확히 알아야 되는 부분. 왜냐면은 저는 너무 당연하게 왜냐면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 뭐 그러니까. 한국에 잘 살고 있는 국적을 포기한 우선 2014년 법원은 병역을 피하려 국적을 포기한 경우 처벌과 추방에 합당하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병역을 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추방에 합당하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굉장히 센 의무예요. 오. 그래서 그러니까 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외국인이 와서 병역 의무를 지는 거는 사실 전 아니라고 보고 네 만약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낳아서 대한민국 국적이 된 자녀라면 무조건 뭐 선택 어쩌고 할 게 그치, 없이 예를 들면 범례가 태어났어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사람이야. 군대 가야 돼. 가기 싫다고 저 대한민국 국민 안 하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그럼 거지. 나가야지 뭐. 근데 한국인 아들인 한국인이랑 외국인 아들인 한국인이랑은 조금 다르지 않나? 전 근데 이게 같다고 봐요. 굉장히 편견인 그래요? 거예요. 전 같다고 왜냐하면은 봐요. 그 딱 트럼프 질문이 그거잖아. 동양인 아나운서였나 그 기자한테 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음. 미국인인데 음. 저 미국인이다. 저 뉴욕 산다. 음. 아니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그 상황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에요. 맞아요. 저도 미국에 갔을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어느 인종이냐는 질문으로 혹시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 미국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양인인데 딱 봐도. 그래서 아니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아 인종 물어보는 거야? 나 어디 사람이 하는데 그거 되게 무리한 질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인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야. 근데 그때쯤 되면 외국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더 열려 있네요. 그러면은 원정 출산을 하겠네요, 외국인들이. 근데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짐으로써 그 소위 말하는 그 외국인들에게 장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업을 한다거나 뭐 건강보험 혜택을 본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냥 국방의 의무 지고 우리나라 국적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겠지. 근데 사실 영주권도 혜택이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한다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엔 그 귀중한 영주권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의 국적은 어차피 갖고 있잖아요. 출산할 때 돌아가서 애 낳고 애한테 한국 국적은 안 주고 대신 영주권을 줄 정도의 어떤 기반만 마련하는 식으로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은 계속 군사력 부족에 시달리는 그런 그쵸.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엔 그럴 것 같은데 네. 한 1, 2세대, 1, 2, 3세대까지는 그럴 것 같은데 진짜 그때까지 갔다면은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생각이 안 되는가 비슷한 게 2050년? 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정도 됐으면 이미 외국인 세대들이, 그러니까 1세대 이민자들이 이미 자녀를 많이 출산하고 몇 대가 몇 대까지는 안 되겠지만 한 대, 두 대 정도 흘렀을 거라서 이미 대한민국인인 사람들이 더 있을 거라고 봐요. 인종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오히려 병력 공백이 그때 가선 줄어들 거라고 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무 나만 얘기했나? 아니요. 아니, 골고루 얘기하신 거예요. 비슷한 가정에서 그러면 참정권은 어때요? 참정권. 여전히 외국인이고 영주권자예요. 전 참정권이야말로 당연히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한국 국적이 아닌데도? 아니야 한국 아니. 국적이 아닌데도? 지금 말하는 거는 영주권자를 베이스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 외국인 사람이. 지금은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안 줄 있죠. 것 같은데? 지금은 주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시장, 도지사, 시의회, 의원, 뭐 교육감은 아니죠. 그렇게 다 뽑을 수 있어요. 외국인이. 근데 그거는 참정권은 이건 헌법에 있는 거잖아. 그렇죠. 모든 국민은 선거를 할 수 있다니까 외국인에게 줄 의무가 없을 뿐이지 조선은 안 된다는 아니죠. 근데 헌법도 사실. 아까도 똑같은 건데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금발의 파란 눈이나 네.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이제 외국인이라고 칭한다면 여기서 그런 사람들 뭐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한국 그쵸. 국민이니까. 근데 그냥 여기서 일하고 세금 내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참정권을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3년이 지났을 지방선거에 때만. 저도 그렇게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안 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법을 내가-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저도 이건 별로 거부감이 없네요. 왜냐면 근데 이거야말로 법례가 거부할 일이지. 근데 그런가? 35%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럼 아까 이제 걔네끼리요 말씀하셨던 국회의원 뽑는 자치구 거야. 형성 그게 가능해지는 가는 거야 거예요. 이제 그걸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뿌리 내리고 이제 한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네. 그럼 이미 멜팅 팟이 돼 있지 않을까? 음. 그 사람의 의사 결정도 본국의 생각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참정권 부여 여부는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 얼마나 동화되어 있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세상이라면 네. 이미 들어올 때부터 대한민국을 수용할 생각이 있는 사람만 들어왔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10년에서 20년을 살았을 것이고 네. 그 마을 사람들과 동화되면서 그리고 뭐 자녀도 나서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을 것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라면 글쎄요 자기들 고국의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고국에서 온 사람들의 집단을 위해서 투표할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아무리 그래도 이거 나도 단일민족 국가라 그런가? 내가 이제 갔어. 미국에 살아. 그 우리 한국인이 나온대 국회의원으로. 나 한국인 뽑지. 왜냐면 그 한국인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나오겠어. 그러니까 저도 무조건 멜팅팟이잖아요, 미국도. 근데 미국도 본인의 약간 뭐랄까 출신에 따라서 투표하는 성향이 짙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동화가 되었다면. 왜냐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그 한국인이 지금 미국 예시를 들고 있으니까
정치인으로 출마한 그 한국인이 정치인이 됐다고 쳐요. 음. 근데 갑자기 한국인 자치구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런 걸 못할 거라는 거죠. 그치, 절대 안 뽑히지. 미국을 위한 정책을 펼 거라는 거죠. 아까 똘기님이 그렇게 음. 얘기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출마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그 본국의 이익을 위해서 나아갈 거라고 이야기할 거다. 본국이라는 게 좀 중의적이긴 한데 네, 지금 지금 살고 있는 나라. 곳에. 음. 그리고 그 영주권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의무를 지고 있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고 이미 네. 세금을 내고 있다고 했을 때 아무런 권리를 주지 않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권리를 주는 게 맞지 않은가 싶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네요. 이게 병역 의무랑은 또 제가 또 너무 온도차가 심한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별 감정이 없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을 할 거라는 걸 좀 믿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인물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일 순 있겠지만 네. 그 인물이 당선됐다고 해서 갑자기 대한민국 쌩까고 자치구 만들겠다 막 그런 법안을 밀어낼 수 있을까?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런 느낌입니다.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열띤가요? 너무 열정하고 좀 매우 더운데 더워요. 네, 오늘 일단 토론을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가 미래에 누군가가 진짜 언젠가 한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어요. 외국인이?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네네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지? 우리 이야기를 네. 들을 그치, 수 있다. 한 50년 뒤에. 우리의 자녀가 들을 수도 있죠. 그렇지.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저렇게 이러면서. 꽉 막혔었다니. 그리고 또 아마 이 에피소드가 업로드될 전후로 해서 5월 20일이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우리나라의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거기서 제정한 세계인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민 정책이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코로나19로 그 얘기가 쏙 들어간 상태인데 뭐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서 이런 토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었었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제 외국인 친구들이 계속 머릿속으로 떠올랐는데 네. 그 친구들은 사실 잘 적응하고 살고 있다 보니까 아마 제가 그쪽으로 좀 더 생각이 기울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을 때 세상을 상상하는 거니까 사실 상상이 잘 안 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뭔가 피부로 와닿을 정도의 상상력이 미치지 못해서 좀 섣부른 판단을 한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분명히 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범래님이랑 안느님 의견에 사실은 속으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들도 사실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급부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제가 막 미국에 있는 뉴욕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멜팅팟으로서가 아니라 샐러드 볼로서 표현되는 그 미국의 모습들 있죠. 그런 것들 보면서 좋다. 저렇게 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케이고 우리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너무나 반대하는 모습이 나한테 너무 좀 모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반대급부로 이야기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똘기님 말대로 많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하는 게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취하시는 분들도 오늘 기점으로 해서 자기 의견들을 한번 정립해 보면 좋겠네요. 저도 오늘 재밌었고요. 저는 이런 토론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덥네요.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본인의 의견이 아마 있다면 따끔한 의견도 괜찮으니까 맞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저나 똘기님이나 뭐 앤서님이나 안느님의 얘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으면 댓글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